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6월 27일 이슈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국내 증시 또 급등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좀 찍어 놓은 거. 그래서 약간 혹시 끝나고 또 시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기술적 반등인지 아닌지는 우리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그동안 한국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과할 정도로. 그래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요. 지금 올라가도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는 덜 오른 거죠,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서 좀 회복은 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제 코스닥은 좀 팔고 있고요. 아침엔 좀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고, 기관이 오늘은 좀 안 도와줍니다. 근데 코스닥은 좀 단타 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오늘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건 전기전자 드디어 사고요. 자동차, 차하고 반도체 사고 있어요. 역시 전차 군단. 이 두 개를 같이 산다는 건 증시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증시가 올라도 외국인이 안 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샀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만약 이대로 끝나준다면. 왜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좀 원달러 환율도 꺾이죠. 보이시죠? 환율. 그래서 일단 지금은 증시가 여기서 바로 꺾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증시가 하루 오르는 날이 있어도 환율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일단 환율이 이렇게 꺾여줘야 돼요. 이렇게 꺾이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제 하락은 좀 끝이 났다 보시고, 오늘은 자동차의 날인 거 아시죠? 뭐 왜 가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현대차랑 기아 그 전기차 있죠. 이게 테슬라보다 잘한다. 뭐 이런 언급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블룸버그가 왜 갑자기 아무튼 현대 기아가 그 뉴스에 아주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싸고요. 뭐 정말 너무 싸긴 싸죠. 저평가된 건 사실이니까. 조그만 뉴스에도 반응을 크게 하고, 오늘은 대한해운이 좋습니다.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그 BDI 지수는 여전히 괜찮아서 뭐 괜찮고요. 자동차 부품, 주류, 뭐 원자력 발전, 여행주, 그다음에 해외여행 우리 못 갔잖아요. 해외여행도 유일하게 못 간 게 해외여행이니까 뭐 저는 하반기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래프톤 관련주 같은 게임주들, 뭐 창투조 오늘 괜찮고, 막상 크래프톤은 안 가네요. 전기차, 그 다음에 의류, 이쪽도 오늘 공구음원이 다시 급등하네요. 이쪽에 무상증자 테마주들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중 테마주는 각별히 좀 조심은 해주시고, 그 다음 지난주 급락했던 철강주도 오늘은 급등하고 있고요. 뭐 리모델링, 리비안 관련주, 조선주, 오늘 조선주가 좀 많이 올라가요. 그죠? 대우조선, 현대, 한국조선해양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그동안 제일 많이 빠졌죠.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한미반도체, 두산테스나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야죠. 이게 뭐 너무 과할 정도로 빠졌으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행입니다. 오늘 화장품은 LG생활건강이 급등을 했어요. 그게 후가 틱톡이란 플랫폼에서 1등 했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진짜 셉니다. 오랜만에 센 것 같고, 오늘 엔터주도 괜찮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진짜 많이 빠졌죠. 지난주에 이제 보고서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너무 과하게 빠지긴 빠졌고, 그 다음에 드라마 요새 뭐 흥행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좋고요. 아무튼 많이 빠져서 다들 많이 올라가요. 이런 지금 뭐 어느 거 하나 가릴 거 없고, 제지주도 오늘 급등하고, 다 좋습니다. 통신 장비, 뭐 건설주,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한마디로 지난주 금요일에 의해서,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진짜 많이 빠져서 가는 거고, 오늘은 수급, 외국인의 수급의 힘으로 임해서 지수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다 가고요. 못 가는 건 은행주. 은행주는 좀 방어업종이다 보니까 은행, 통신, 원숭이 두창은 뭐 의미 없고요. 이쪽은 통신, 은행, 정유 이쪽만 좀 지지부진하다. 정유주는 이제 원유 상승 그동안 할 때 올라가다 보니까 요새 장 오를 땐 못 가요. 네, 그러나 원유값이 계속 빠지기는 어렵고요. 네, 또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정유주도 지금은 좀 모멘텀 부족해서 빠진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증시는 오늘 살아났고 조금 더 당분간 상승은 이어진다. 예, 왜냐면 오늘 그냥 단지 오른 게 아니라 외국인이 사요. 예, 이렇게 외국인이 사서 오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환율 급락하고. 그래서 급락장은 좀 일단은 좀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예, 제발 좀 마무리 됐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보고서는 한국 주식시장 강력 매수, 그 다음에 리세션, 경기 침체냐, 뭐 그런 내용이고, 한국이 미움받는 이유, 왜 많이 빠졌나 한국이, 그런 거하고, 2분기 중국 화장품 시장, 예, 그 다음에 침체 우려 확대와 뭐 원자재 관련된 내용이고, 그 기업으로는 JB금융지주, DB하이텍,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리고 SKI테크놀로지, 휴비츠죠. 삼성 SDI, 여기 삼성 SDI, SKI테크놀로지 이런 순서대로 오늘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해볼게요. 오늘 좀 빨리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강력 매수하자. 이게 DB금융투자에서 나온 거고 하워드 막스가 했던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어봤었고 되게 좋아요. 꼭 읽기를 저도 강추드립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은 시계추인데 이게 이쪽이 공포, 이쪽이 흥분. 작년엔 이쪽이었죠, 흥분. 지금은 공포 상태예요. 누가 봐도 공포죠. 그래서 그 공포일 땐 주식 사란 얘기고, 그 다음에 미래를 추측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관찰해서 그다음 밸류에이션 계산한 다음에 미래를 예상해서 투자하라는 건데, 여기 요 내용이에요. 현재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싸죠. 뭐 이건 누구나 인정하죠. 근데 내재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느냐, 그럼 앞으로 좋아질 거냐, 요 내용인데, 예,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요겁니다. 요거. 예,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일단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금융위기 수준이고요. 쌉니다.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요런 요인, 물가는 꺾일 거고 유동성이 꺾이니까 물가는 자연스럽게 꺾이고, 유럽이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달러는 강세가 제한되죠.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세 번째는 지금 중국 상해시가 확진자가 뭐 0명까지도 나왔었어요, 한때. 그래서 부양책 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재 가치는 지금보단 증가할 것 같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황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싸고 내재 가치가 증가할 것 같은 이 구간에서 한국 주식시장 강력 매수를 외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용기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하면 욕먹죠. 예.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증권사는 거의 없어요. 지금 소수입니다. 다 소수예요, 진짜. 뭐 저희 당사도 사라고는 하지만 저희 센터장님도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스트롱 바이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일한 증권사 같아요. 근데 이런 증권사가 소수라는 건 이게 맞을 확률도 되게 높아요. 다수가 안 좋게 보면요, 안 맞아요. 그게 항상 뭐 교훈이었죠. 그리고 요즘에 그 약세론자분들이 인기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예, 주식 사지 마라, 예, 현금화 해라, 막 이런 분들 인기가 훨씬 높아요. 예, 그렇다는 거는 주식을 사야 되는 환경이죠. 역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고, 뭐 하워드 막스의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이거 심리가 그만큼 극도로 위축된 거죠. 그럴 때는 주식을 사기 좋은 환경이고, 작년처럼 강세론자릉이 입김이 셌을 때는 주식 하기 좀 안 좋은 환경이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업종으로는 조선, 유통, 화학,
요 세 개를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 경기 침체 진짜 올 거냐 요 내용인데, 여기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 리세션 공포, 이게 침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데, 국제유가도 지금 떨어지고 밀가격, 팜유 가격 다 떨어졌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여전하지만, 금리 인상도 여전하지만 경기 침체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1분기 GDP가 역성장했는데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침체예요. 근데 이게 전망치예요. 블룸버그. 역성장 없어요. 내년까지.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말은 들리는데 실제 블룸버그는 저렇게 성장률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럼 침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침체로 지금 자꾸만 예상을 하는데 아직 데이터. 근데 물론 이게 낙관 편향일 수도 있어요. 저기서 추정치가 바뀝니다. 언제든지. 저걸 무조건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뀌어서 침체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침체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소비가 위축돼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리는 되게 지금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CNBC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침체 갈 걸로 보는 확률이 81%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전망. 근데 매출 전망은 오히려 높았고, 그래서 막연한 공포, 침체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저렇게 공포를 먹잖아요. 소비를 안 해요. 실제. 그래서 저걸 막아줘야 됩니다. 저게 연준이 할 역할인데, 그래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래서 그게 어렵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인저축도 많고, 그 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언제든지 침체가 올 수도 있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 사람들이 막연히 공포심 먹고요. 야, 진짜 침체 와. 나 돈 안 써. 이래버리면 진짜 침체 와요. 그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근데 아직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신용위험인데, 옛날에 이런 위기들이 터지잖아요. 무조건 신용위기가 왔어요. 2008년도도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때 연체돼가지고, 그죠?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한국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미국 시장이 난리가 났고, 그 다음 취약국의 국가부채, 요거는 좀 우려해야 돼요. 아직은 연체율은 높지 않은데, 이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조금씩 좀 위기, 약간의 리스크가 보이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도 막 금리 올라가가지고, 한번 그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탈리아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근데 유럽에서 이탈리아 금리가 딱 오르니까 뭐라고 했죠? 바로 선제적으로 조치 들어갔죠. 조금만 이상하면 돈 쏴주겠다. 라가르드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선제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위기 가능성도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신용위기라는 게 나 신용위기 와 이러고 오진 않아요. 우리가 모를 때 갑자기 덮쳐요. 그럽니다. 그래서 회색코뿔소예요. 회색코뿔소 아시죠? 한번 설명드렸지만 회색코뿔소는 위험하죠. 나한테 다가오면 나는 죽어요. 그죠? 나는 죽어요. 회색코뿔소가 오면 알아요. 근데 안 오죠. 알면서 위험한데 나한테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죠. 이런 신용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당연히 다 인지는 하죠. 근데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면 죽어요. 그래서 증시가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현실할 가능성 높지 않다. 다만 온다면 뭔가 징후들은 나오겠지만 그걸 미리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게 주요국의 CDS 그 부도 위험 지수인데 아르헨티나가 되게 높아요. 원래도 높았죠. 옛날부터. 이탈리아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 이탈리아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살필 거는 이탈리아가 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탈리아가 안정화되면 저런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리고 연체율입니다. 다 떨어졌어요. 보이세요? 연체율? 그러니까 이게 뭐 부채 위기가 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아직은.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심리가 안,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가 문제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는 거, 요걸 좀 막아줘야 되는데, 이런 뭐 개인 저축이나 이런 거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좋은데 심리가 좀 안 좋다. 그게 현재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위기가 수요 위기가 아니라요, 공급 위기예요.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급이 줄어서. 공급 때문에 물가 오르고 그게 이제 수요까지. 그래서 그 수요를 또 잡기 위해 금리 올리고. 그래서 수요 자체는 그렇게 크게 위축된 건 아닌데 앞으로 위축될 것 같다. 그게 좀 우려 요인이죠.
한국이 미움받는 이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는 고통인데 고통 그 자체는 아니다. 다만 상대적 발달은 질투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잘하면 질투하잖아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그죠? 뭐 그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절제하는 분이 있고 표출하는 분이 있겠죠. 예. 근데 그건 인간의 또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국내 시장이 너무 하락을 했는데 유독 한국이 최악의 한 달이었습니다. 전 세계 제일 많이 빠졌어요. 6월 달만. 코스닥만요 20% 빠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이 약할까? 한국이 자꾸 약한 이유는 외부 요인,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요. 일본하고 한국이 비슷합니다. 근데 중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뭐 낮다기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싸게 수입하잖아요. 그게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 영향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적자. 그러니까 부채, 한국의 부채가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1%. 평균 G20 국가들의 3배. 저도 저거는 항상 좀 두려워요. 가계부채는. 근데 우리는 알죠. 위험하다는 거 알지만 아직은 연체율도 낮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 세 번째 여정은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B2. 신용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코스닥 신용 융자가 되게 많았고 반대 매매 실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B2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저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시장이 화랑이고 너무 좋을 때 대부분 B2를 하시고 침체고 막 폭락할 때 B2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거든요. 지금은 같이 이렇게 침체거나 공포스러울 때 용기를 낼 때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막 화랑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뭐 B2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분간 B2 하시면 안 되고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올해는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높을 때 하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장이니까 빚내서 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ISM 제조업 지수 영향 받는데 이것도 부진하고 그래서 아직은 그 허재한 연구원님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유가와 금리가 안정된 건 다행이다. 뭐 그런 내용이고 거래소 신용잔고 비중입니다. 이게 높죠. 평균이 여긴데 평균에 비해서는 꽤 높고 융자잔고 시가총액 평균이 여긴데 뭐 근데 이거는 뭐 2년 전부터 계속 높았어요. 저게 높다고 뭐 증시가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높긴 높죠. 그러니까 저게 부담이 됐던 거고 가계부채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유일하게 100% 넘었어요.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아요. 한국. 요걸 항상 리스크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도 한국이 꽤 빠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올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투자 매력을 둔화시키는 거고 물가 상승률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 한국은 유가 30달러가 변하면 GDP 1.7%가 꺾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130달러 넘어가면 되게 안 좋은데 유가가 꺾이면 한국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꺾여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확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역 수지가 흑자고 한국은 적자. 왜? 중국은 러시아에서 싸게 원유 수입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죠. 뭐 한국이 할 수 없는 거라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중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6.18 행사에서 생건, 아모레퍼시픽 다 전년 대비 50%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말자. 행사 자체가 줄어들었고 마케팅도 안 해요. 예, 아모레도 확 줄였고요. 6.18 행사 매출 규모는 광군제 대비해서 원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경 많이 안 씁니다. 광군제가 더 중요해요. 11월에 그거 보시고 그 다음 티몰 비중이 작아지고 틱톡이 커져요. 틱톡에서 LG생건이 1등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너무 그 티몰 중심의 성과표에 의미를 두진 말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어쨌든 주가 오르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설화수 매출이나 후 같은 매출이 2분기에 이게 나오는지 여기에 올해 또 농사가 달려 있습니다. 화장품. 그래서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 후가 1등 했어요. 여기 틱톡에서 티몰은 없어요. 아예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오늘 아마 주가 급등한 건 저런 영향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침체 우려 확대와 원자재 가격 안정화 이런 내용인데, 반등 타이밍을 가늠할 때 원자재가 제일 중요하대요. 예. 그 다음 외환. 근데 지금 보면 원자재가 먼저 안정화된 거 기억나시죠? 금리 꺾이고 채권가 올랐고, 그 다음 실제로 외환시장 오늘 급락하고 주식시장, 이 순서대로 지금 가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공급 측 압력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원자재 시장이 꺾였다라고 완전히 볼 수는 없지만 변수는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면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기대하고 있고, 또 독일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독일 오스트리아가 석탄 발전소 비상 가동을 선언했어요. 왜냐, 지금 없어요, 에너지가. 예, 이렇게 해야죠. 그 겨울을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독일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좀 넣어야 된다. 여기에 투자에 포함하자 담았는데, 5월 말에는 원래 화석연료 사업은 투자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이중 가스만 예외로 하자. 그러니까 천연가스 투자는 많이 이루어질 거야. 천연가스 투자하면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LNG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조선주, 그죠? 뭐 강관업체, 세아제강, 지주, 뭐 현대제철, 그 다음에 성광밴드, 태광, DK라, 그 다음에 LNG선, 한국카본, 뭐 동성화인트, 세진중공, 우리 이런 기업들 다 공부해봤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천연가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니까 초안에도 저게 담아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이게 꺾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산 가스, 이게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독일로 쏴주잖아요. 그게 60%나 줄어버렸어요. 이만큼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채워야죠. 이걸 채우려면 LNG로 받아야죠. 뭐 그런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급해요 지금 되게. 그래서 우리가 LNG 산업을 좀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기업으로 돌아가서, JB금융지주가 BNK투자증권 이제 김인연구원님이 쓰셨고요. 목표주가 11,000원. 예, 요건 뭐냐면 우리 뭐 다 아는 기업이고, 다만 뭐 실적 좋아요. 좋고, 예,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배당을 이만큼 준대요. 배당. 근데 왜 못 가죠? 정부가 규제하고 이러다 또 배당금 줄여라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너네 이자놀이 하냐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안 가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퍼 2.4배. 예. DB하이텍이 요새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DB하이텍이 왜 이렇게 빠졌냐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실적은 좋은데 내년 실적이 꺾인대요. 그걸 선반영하고 있어요. PER 내년에 5배까지 PER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왜냐면 IT 수요가 주니까,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게 그 IT용하고 자동차용으로 반도체 수요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줄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인치 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될 것 같다. 이러면 단가가 떨어져요. 공급이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실적은 하향 안정화될 것 같다. 내년 1분기부터 실적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 먼저 반영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 2023년 내년 1분기부터는, 근데 이거를 먼저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전히 장기적으로 공급은 8인치 파운드리는 부족하지만 장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지만 저런 이제 IT 수요 둔화 때문에 공급이 좀 일부 늘어나는 게 있어서, 예, 재고가 좀 쌓이는 거죠. 그래서 판매 단가가 좀 약간 내년부터는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선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 기준 PER이 5.2배로 조금 올라갔죠. 올해보다. 그래서 내년엔 역성장 무려 30%.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DBIT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로 피크아웃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시장에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너 피크아웃이야. 요런 논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너 피크아웃 온다. 이걸 이제 기정사실화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좀 시간 걸립니다. 저거를 해소하는데. 단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DB하이텍이 이게 한 10배 오른 기업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쉬어가야 되는 또 구간도 맞고, 단 이 정도면 되게 저평가돼 있죠, 가격적으로. 예. 그래서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는 맞지만 조금 주가 복원에는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약간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여전히 긍정적인 멘트들은 많은데 주가는 안 가고, 주가 하락,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다 아실 거예요. PER이 8.4배밖에 안 됩니다. 역대급 저평가고, 투자 포인트는 이제 삼성전기의 2분기 연간 실적 변화는 별로 없대요, 이런 우려에도. 그 다음 반도체 기판 요거 있죠. 요게 애플 아이폰에 들어갑니다. 애플 쪽에 들어가요. M2 프로세스, 아이폰이 아니고 M2 태블릿 PC, 아이패드, 이런 데 들어가고, 아마 애플이 또 VR 글라스 같은 거, VR 기기 있죠, 이런 것도 뭐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탑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이제 아마 테슬라에 납품하는 그 수주 따낸 게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쪽은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되세요. MLCC가 제일 중요하죠. MLCC랑 요거 기판. MLCC도 IT기가 안 팔리면 당연히 안 좋죠. 실적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그러나 실적 변동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전기차나 자율주행 단계가 상향되고 전장용, 자동차용, 그래서 뭔가 높은 수준의 수익성은 유지할 것 같다. 근데 뭐 안 좋으니까 빠졌겠죠. 그동안 너무 안 좋으니까 주가가 그냥 급락을 한 건데, 사실 안 좋은 건 아닌데 우려죠, 우려.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빼버린 거죠, 이렇게. 근데 실적 발표하고 다시 경쟁력이 입증되면 주가는 복원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겨내 주시고, 삼성전자 정말 어렵죠. 6만전자 이제 돼야 되는데 목표주가 82,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예요. 너무 밸류가 저평가돼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2분기 실적 좋은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실적 안 좋아질 것 같다, 요게 좀 우려인 것 같고, 고객들의 반도체 재고도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재고 정리가 필요하니까 하반기에 반도체 주문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 4주인 재고가 6주까지는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선반영하고 있죠. 예, 업황 이미 부진할 업황을 다 반영했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안 좋다고 해서 빠질 건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 업황이 중요하겠죠. 근데 내년 업황은 모든 애널리스트가 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죠? 수요는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공급이 못 따라간다. 공급 축소.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예. 그래서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제약, 요게 내년에 가장 큰 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57,400원, 지금 59,000원까지 왔는데 PBR 1.14배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지난 유럽 금융위기, 유럽 위기, 리만 사태, 중국 위기 2016년,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2018년, 그리고 코로나, 이때를 PBR로 딱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이 한 1.1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1.14배 정도 평균치래요. 이게 다 온 거죠, 그럼. 그죠? 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47,000원도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금융위기 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위기 있죠? 부채나 다른 나라가 뭐 망한다거나 그런 엄청난 시스템 위기가 온다면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상 수준이면 지금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중국의 IT 수요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좀 나오니까 요게 빨리 좀 돌아서길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저게 뭐 최근에 바닥 치고 돌아섰다는 얘기도 좀 나오죠. 네, 중국 스마트폰이. 그 삼성전자 최저점 PBR입니다. 여기가 지금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 사이클이에요. 밸류에이션 사이클인데, 밸류에이션이 어디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했을 때는 이 기업이 성장만 해주면 잃을 게 별로 없는 구간이죠. 휴비츠는 안광 장비, 우리 알죠? 안경 가면
딱 시력 검사하는 거 그런 장비들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104%로 증가할 것 같고, 예, 경쟁사들은 공급을 잘 못 받고 있는데, 예, 어쨌든 휴비츠는 좀 괜찮은 상황 같고,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게 망막 단층 진단 OCT라고 하는데 이게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대요. 저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안과학 장비 중에서도 저게 망막 단층 진단, 이게 고령화될수록 눈이 시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망막 단층 같은 것도 찍거든요, 검사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이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3분기는 상하이 봉쇄가 해제되니까 요건 호재죠. 상해 법인이 있어요, 공장이. 그래서 요게 해제가 되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해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4명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만큼 향후 이제 봉쇄 완화 정책은 좀 가속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상해시가 이게 확진자 보이시죠? 이게 확 떨어진 거. 예, 여기서 보면 이게 쭉 떨어져 버렸어요. 수직 낙하. 예. 그리고 100명당 안경 렌즈 평균 구입값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망막 진단기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가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휴비츠께 경쟁사보단 좀 쌉니다. 예, 탑콘 니덱은 가격이 안 나왔는데 되게 오래됐죠, 두 회사. 근데 이 시장에 이제 그 휴비츠가 끼어든 거죠. 좋은 성과를 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휴비츠도 한번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고요. 오늘 어쨌든 목표 주가는 올렸고, 삼성 SDI도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예, 삼성 SDI도 지금 목표 주가를 그 120만 원으로 올렸고요. 너무 싸다는 얘기예요. 예. 생산 능력도 이렇게 증가하고 141기가와트면 거의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 크기죠. 예, 배터리를 100만 대. 현재 37.8조 원의 시총인데 이거 영업가치하고 순차입금, 전자 재료를 감안하면 2차전지 가치가 한 30.4조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비타라 그러죠. 예, 에비타가 뭐냐면 이제 감가상각비를 제하기 전에 이익에다가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감가상각비는 기계장치를 구매하고 발생한 비용이거든요. 실제로 현금이 나간 건 아닌데 내가 치킨 튀김기를 지금 샀는데 5년 후에는 성능이 훨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년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회계적으로. 그걸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그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비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확실히 커지겠죠. 예.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영업이익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감가상각비 있죠. 비용 지출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더 늘어나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이게 그렇게 해서 가치평가를 했더니 7.4배밖에 안 돼요. 근데 예, 국내 경쟁사가 19배나 됩니다. 예, 경쟁사 19배. 예, 국내외 경쟁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싸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예, 가격 매력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헝가리 2공장이 지금 가동에 들어갔고, 아우디 젠5 원통형 배터리 공급 시작으로 성장이 이어나갈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밴드입니다, 밴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확실히 싸졌죠. 그러니까 삼성 SDI도 이제는 싸다고 보셔도 돼요. 비싸진 않아요. 네, 절대적으로 싼 건 맞아. 저 논리대로라면, 저 논리가 맞다면, 이 세상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다만 저 논리가 맞다면 저평가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라고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주민의 연구원님이 같이 또 썼던 자료고, 목표 주가 15만 5천 원에 하향 조정을 했고요. 폭스바겐의 엠리비, 저게 이제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예, 현대차에는 eGMP가 있고, 근데 예상보다 지금 수율이 많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약간 좀 더딘 것 같아요, 예상보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4분기에 폴란드 1공장 가동이 됐고, 올해 이제 내년 1분기에
폴란드 2공장이 가동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예상에는 좀 오래 못 미쳤던 거죠. 그리고 반도체가 부족하고 폭스바겐 유럽의 전기차 생산량은 일단 1300대로 회복이 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전 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동안. 근데 이게 이제 6월부터 터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고요. 그 의미 있는 실적 회복 시점이 2분기일지 3분기일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이제 신규 고객 확보, 뭐 증설, 그래서 중장기 실적 방향성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도 삼성전기랑 비슷해요. 싸다 12배로 국내 양극재 평균이 17배 정도 되는데, 예, SK하이닉테크놀로지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폭스바겐의 생산이 회복 중이지만 6월 중순 의미 있는 회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뭐 엄청 좋아지고 그런 것보다는 하반기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왜 이걸 봤죠? 오, 잠깐만요. 갑자기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죠? 요건데 제가 보다가 말아버렸네. 갑자기 저걸 보고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보여드렸죠. 여기 표도 휴비츠도 보여드렸고, 왜 갑자기 저걸로 이 화면이 넘어가지고. 네. 자, 이게 삼성 SDI도 한번 보여드렸고, 네. 아무튼 갑자기 왜 저걸로 제가 보고 있었죠. 아무튼 제가 표는 다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표는 이렇게 삼성 SDI도 이렇게 밑에 있어요. 밸류에이션에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빠르게 끝냈고요. 아무튼 오늘 좀 시장이 이제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여기 한 증권사는 뭐 강력 매수 의견도 나왔고, 뭐 그거를 믿고 안 믿고를 저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워드 막스가 했던 얘기 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계추가 이렇게 있어요. 시계추예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도대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기냐 여기냐, 여기 공포냐 흥분이냐. 당연히 공포 여기죠. 여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여기는 아니죠. 공포인데 공포의 어느 지점이냐, 그건 몰라요. 다만 여기 어디쯤 되겠죠. 그래서 저런 보고서를 쓴 것 같아요. 단 앞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이익, 시장, 펀더멘털 환경 이런 게 좋아져야지, 계속 악화되면 주가 오르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주가 그런 뭐 우리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영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추세 상승을 뭐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고. 근데 저도 이제 주말에 수많은 뭐 이런 블로그들도 한번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분명한 건 저평가돼 있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타이밍 재수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 여기서 아직은 외국인 매도 더 나오니까 바닥 아니니까 사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 막 타이밍적으로 막 수급 보고 이렇게 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위치를 보라는 얘기죠. 충분히 하락은 했고, 그 다음 환율 좀 꺾였잖아요. 외국인 들어오고 이런 걸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나온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건 여기서 더 오릅니다, 또 빠집니다, 이걸 논할 게 아니라 지금은 좋은 기업을 좀 비중을 늘리거나 리밸런싱을 계속하자. 리밸런싱도 다 같이 폭락할 때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2600 그때 2700일 때는 리밸런싱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왜냐면은 오른 기업은 또 이미 많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야 돼요, 리밸런싱을. 왜? 다 폭락했으니까. 다 폭락할 때는요, 좋은 걸로 갈아타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얘도 30%, 얘도 30% 빠졌으니까. 예. 근데 증시가 며칠 또 쭉쭉 오르잖아요. 그럼 리밸런싱 못해요. 그럴 때는, 올라갈 때는 또 내가 아니다 싶은 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리밸런싱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권유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증시지만 끝은 있고, 지금은 많은 뭐 투자 현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 기업에 어떤 기업을 더 살고 어떤 기업으로 교체를 하고 어떤 산업이 좋아지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나가시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정보들은 제가 계속 여기 이슈 체크 시간에 제가 이제 8월에 할 거예요. 8월에 아마 이제 개인 채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이슈 체크 시간에 이런 정보나 그런 내용들, 또 뭐 꼭 읽어봐야 될 산업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오늘 그 전자공시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전자공시 소개 못 해드렸는데, 그 정선비님 많이들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내부자 매수도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공부하시고 기업은 괜찮은지, 예, 과거엔 어땠는지, 실적 좋은지 이거 꼭 체크하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대주주가 샀으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금액도 많이 사야 돼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는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5천만 원, 1억 이상, 예, 그런 것들도 잘 선별해서. 근데 아무튼 다시 한번 그 정선비님께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되게 좋은 게, 이게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줘요. 예, 원래 그거 다 노가다 해야 되거든요. 직접 다. 근데 되게 좋죠. 그런 분들은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예, 하여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뭐 전자공시나 그거 못한 거는 내일 하고, 오늘은 제가 오후에 이게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지수가 플러스 50포인트 가까이 올랐네요. 이게 이대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